외진 길가에 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납치범은 차문을 열고 여자를 트렁크로 던졌습니다. 남학생과 미녀 여선생의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 사건의 내막은 무엇일까요? 여선생은 무슨 사연으로 배은망덕한 남자를 용서했을까요? 둘의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악마이자 제자, 설명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1980년 6월 15일 어버이날. 목사 어부는 저녁 10시 14분에 딸의 축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여 딸과 잠깐 대화합니다. 그의 아내와 딸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지만 둘은 납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FBI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부가 딸과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자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 로즈빌에서 발생하였어요. 로즈빌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미네소타주의 인구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사건의 여자 주인공 메리는 현지 한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고 그녀의 남편 어부는 현지 침례교사의 목사였어요. 둘은 선교 활동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다 1972년 그들의 첫째 딸 베스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또 5년 뒤인 1977년에 둘째 아이 스티브가 태어났어요. 다년간 전도 활동을 한 일가족은 1979년에 미국으로 돌아가 1년간 쉬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척과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 휴가가 어부 가족에게 최악의 휴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6일 미국에서 1년의 휴가를 마치게 되어 메리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5월 21일 필리핀행 티켓을 구매하곤 5일 뒤 미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 활동을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메리는 8살 딸 베스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카르멘 미용실로 가서 출발하기 전 딸과 함께 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메리의 남편과 아들은 집에서 메리 모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든 친척과 친구에게 연락하였지만 전부 그녀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어요. 미용실에서는 모녀가 오후 4시 30분쯤에 이미 가게를 떠났고 별로 이상한 게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어부의 실종 전화를 받고 바로 수사하지 못했어요. 그날 모든 경찰이 다른 한 납치 사건에 투입돼서였죠. 그제서야 어부는 아내 메리와 딸 베스가 실종됐던 날에 제이슨이라는 6살 남자아이도 납치된 걸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제이슨은 다른 한 남자아이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길가에 주차된 한 차량 곁에서 어떤 낯선 남자에게 납치된 겁니다. 그 과정을 목격하게 된 그의 친구는 겁에 질려 바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어린 남자아이의 진술에 의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납치범은 평범한 체격을 가진 성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아시아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긴 머리에 수염도 꽤 길렀습니다. 경찰을 놀라게 한 건 제이슨이 납치된 공원 부근에서 메리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어요. 메리, 베스, 그리고 제이슨이 같은 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실종된 걸 고려하여 경찰은 세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예측 후 두 사건을 한 건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 모든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FBI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경찰은 오가는 모든 차량을 수사하며 인근 주택도 수사하여 구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메리, 베스, 그리고 제이슨은 세상에서 사라졌는지 그림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6월 15일 메리와 베스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치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될수록 희망이 사라지는데 FBI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납치범의 전화가 돌아오기만 하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월 15일 어버이날 저녁 10시 14분쯤 어부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8살 어린 딸의 앳된 목소리를 듣게 되자 어부는 울컥하였어요. 그렇다면 베스와 엄마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5월 16일 오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온 모녀 둘은 기쁜 마음에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들이 차에 타자 한 명의 아시아계 남자가 갑자기 차에 타며 흉기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자기를 태워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메리는 할 수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신호등 때문에 차를 세우게 됐는데 마침 경찰차 한 대가 바로 그들의 뒤에 서게 되었어요. 잔뜩 긴장한 남자는 메리에게 신호등이 바뀌면 우회전을 하라고 하며 경찰의 눈에 띄면 해칠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하자 메리는 손을 떨며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경찰차는 따라오지 않았죠. 한시름 놓은 메리는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시내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납치범은 두 모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녀들의 손을 밧줄로 묶은 후 옆에 세워진 다른 한 대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납치범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트렁크에 있던 메리와 베스는 입으로 밧줄을 풀고 후드를 열어 도망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결국 납치범에게 들키게 됐습니다. 납치범은 차를 세워 트렁크를 열어 이번에는 그녀들의 손목을 뒤로 하여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가 트렁크를 닫으려고 하자 마침 옆에 어느새 한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6살 제이슨이었는데요. 그때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호기심에 곁으로 다가간 거였어요. 그러다 트렁크 안 메리 모녀를 발견하곤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제이슨이 도망치려고 하자 납치범은 재빨리 그를 트렁크로 던졌습니다. 먼 곳에서 제이슨을 지켜보던 친구는 겁에 질려 바로 도망갔어요. 납치범은 그 아이를 쫓아가지 않고 재빨리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의 운전 후 납치범은 트렁크를 다시 열어 제이슨만 데려가고 트렁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주위에는 차 소리와 사람 소리가 없는 깊은 산속 같았어요. 모녀 둘은 어두운 트렁크 안에서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납치범은 다시 돌아와 메리와 베스의 눈을 막고 다른 픽업 트럭으로 옮긴 후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제이슨은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행적을 묻자 납치범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를 풀어줬다고 이제 곧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메리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긴 시간의 운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납치범은 눈을 가린 모녀를 인도하여 집 안에 있는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옷장은 납치범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120cm의 길이에 넓이는 53cm 뿐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스탠드 하나와 2개의 작은 베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는 메리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안대를 벗은 메리는 거실 중앙에 전문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미소 띤 얼굴로 혹시 내가 누군지 기억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분명 어디서 보던 얼굴인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따님 침실에 화장한 인형 하나가 있고 베스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죠. 그리고 인형은 옷장 맨 위에 뒀죠. 아들 스티브는 매일 몇 시에 집을 떠나고 당신 부모가 며칠 전에 방문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키를 어디에 숨겼는지도 알아요. 그의 말을 들은 메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녀의 가족을 오랫동안 감시했었습니다. 과연 납치범의 정체는 무엇일지. 겁에 질린 메리를 보며
남자는 비웃는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 수학 성적 기억나세요? 그의 물음에 메리는 기억 속에 잠겼습니다. 문득 10여 년 전에 일했던 알렉산더 고등학교가 생각났습니다. 가르쳤던 학생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15년 전 학생의 이름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메리가 가르쳤던 9학년 학생 설명승이었어요. 설명승은 1950년 10월 15일에 세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밑에는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미네소타 대학교에 교수로 취직하게 되어 온 가족은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게 됐죠. 그때부터 11살이 된 설명승의 행동은 점점 괴이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설명승은 동생들을 자주 괴롭혔고 길가에서 주운 돌로 행인과 차량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한 주택을 지나가다가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어머니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4살 아들을 청소년 구치소에 보내기도 했었죠. 의사치료 후 그의 증세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출소한 설명승은 1965년 알렉산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설명승이 수학 선생님 메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설명승은 메리의 우아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본인과 메리를 주인공으로 묘사하였죠.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보였지만 사실 설명승은 우등생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좀 이상했지만 공부와 운동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과 레슬링팀, 그리고 육상팀까지 그를 섭외하였습니다. 공부는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었죠.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바로 메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6년의 봄, 수학교사 메리는 기말고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성적이 항상 출중했던 설명승은 B-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그는 선생님 메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원망과 관심이 점차 집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업 끝난 후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미행하여 멀리서 숨어 망원경으로 메리와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은 설명승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설명승은 뛰어난 성적으로 미네소타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이 남달랐던 그는 입학한 지 1년 만에 자금을 마련하여 전자용품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없었던 그 시절에 전자제품점의 장사는 꽤 좋았어요. 장사가 잘 되자 설명승은 학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보기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부하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었죠. 그가 스토커인 건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메리의 방 아래로 통할 수 있는 터널을 파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장비를 구매하여 메리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메리가 사라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번 확인하고서야 메리가 남편과 같이 필리핀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설명승은 메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 설명승은 서류 조사하다가 메리가 미네소타의 두러스로 이사간 걸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에 그는 그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메리 부부가 아니라 메리 남편 부모의 집이었어요. 떠나기 전 그는 두 노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을 당할 거라고 협박하였고 두 노인 또한 별 피해를 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메리와 베스가 납치되고 나서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명승은 메리의 집 부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메리 일가족을 미행하기 시작했죠. 얼마 안 돼 그는 네 식구의 행적을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보조키의 위치까지 알아냈죠. 그는 메리 일가족이 집에 없을 때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녀의 집을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가족이 정리한 짐을 보고 그녀가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한 설명승은 납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1980년 5월 16일 그는 메리와 베스의 뒤를 따라가다가 카르멘 미용실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모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듯이 매일 본인의 전자용품 매장으로 출근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와서 메리에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었죠. 처음 그는 메리 보고 그녀를 원망한다고 했어요.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이었던 메리가 설명승에게 준 B- 성적 때문에 대학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 안 돼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메리가 준 B- 성적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설명승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입학하였고 군대에 간 적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여 메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세뇌한 거였죠. 설명승은 두 모녀를 납치하고 10일이 지나고서야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메리가 장시간의 세뇌하에 항복했다고 생각되어 모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옷장을 나와 거실에서 돌아다니게 했죠. 물론 손은 묶여 있었어요. 납치당한 지 23일이 되는 6월 7일, 설명승은 무슨 생각인지 3인 가족 여행을 계획하였어요. 그는 트레일러를 렌탈하여 두 모녀와 함께 시카고를 출발하였습니다. 메디슨을 경유할 때 설명승은 베스를 혼자 차에 두고 메리와 같이 쇼핑몰에 가서 옷을 구매하였어요. 두 모녀가 3주 동안 납치된 날에 입었던 옷만 입고 있어서였죠. 메리는 쇼핑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기다렸어요.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그녀는 자신의 여행자 수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자 설명승은 동의하였습니다. 메리는 자기가 서명한 수표로 결제하면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이 단서를 놓쳤습니다. 며칠 뒤 그들 셋은 차를 운전하여 위네바고에 도착하였습니다. 8살 베스가 다시 차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차 밖에서 몇 명의 청소년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스는 용기를 내어 창문에 대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소년들은 깔깔 웃으며 베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설명승은 메리와 베스가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느껴서인지 그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졌어요. 6월 15일 어버이날에 그는 베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걸 허락하였습니다. 이 전화는 사실 경찰에 대한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절대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설명승은 메리가 결국 자기에게 복종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가 되면 메리는 자기의 아내가 되고 베스는 자기의 딸이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는 모녀를 식탁으로 불러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저녁에도 옷장이 아닌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와 메리와 같이 낭독하고 변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도 베스와 같이 즐겼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설명승은 그녀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햄버거까지 먹고 저녁에는 미네소타 대학교에 가서 불꽃놀이도 봤었죠. 길을 걷다 메리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차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명승이 흉기를 들고 있고
또 딸 베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경찰차 뒤편에 크게 적혀진 경찰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놨습니다. 그 당시 미국 응급전화 911은 아직 널리 사용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7월 6일 이틀 뒤 설명승은 매우 들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그는 모녀에게 정중하게 이곳을 떠날 거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는 트레일러를 구매하여 모녀와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할 거라고 했죠. 설명승의 흥분한 모습은 메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설명승이 절대 자기와 딸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뿐입니다. 이튿날 7월 7일에 설명승은 평소와 같이 그녀들을 옷장에 가두고 출근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메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요. 그녀의 두 손은 묶여있지만 메리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옷장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설명승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문을 열어야만 했죠. 끊임없는 시도에 옷장 문은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베스를 데리고 바로 전화기 곁으로 다가가 외워뒀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걸리자 메리는 자신이 2달 전에 납치된 메리라고 하며 경찰에게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설명승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메리와 베스에게 집안에서 잘 숨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창문을 멀리하라고 경찰이 몇 분 뒤면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모녀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마당에 풀숲이 있는데 거기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몇 분 뒤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인근 도로를 비웠습니다. 대량의 경찰이 무장하여 현장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뒤에 숨어있는 메리와 베스를 발견하였어요. 그녀들을 구조하고 몇 분 뒤 경찰은 설명승의 가게에 가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구조된 메리가 6살 남자아이의 제이슨의 안부를 묻자 경찰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그가 숨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설명승은 감옥에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리처드 그린이라는 수감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리처드는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어요. 설명승은 리처드에게 출소 후 메리와 베스를 처리해주면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6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0년도에는 거액의 돈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성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을 줄이려고 바로 FBI에 설명승의 음모를 얘기하였습니다. 1980년 말에 설명승은 메리와 베스를 납치한 죄로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했었죠. 1981년 2월 9일 설명승의 2심이 개정됐는데 사람을 놀라게 한 장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갑자기 메리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납치하였습니다. 설명승은 경찰의 포위하에 결국 잡혔는데 메리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어요. 설명승의 상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설명승이 6살 제이슨을 납치하고 다치게 한 이유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처음 설명승은 본인이 제이슨을 납치했지만 바로 제이슨을 풀어줬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재판 끝에 설명승과 검찰 측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이기로 협상하여 결국 유기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환 조건으로 경찰에게 제이슨을 매장한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설명승의 30년형과 40년형은 따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하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70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2010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가석방 청문회에서 설명승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착한 메리는 법정에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석방위원회에서는 설명승이 아직 기만적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가석방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설명승이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만인 1982년에 탈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곤 내가 가석방되면 바로 메리를 찾아갈 거야. 만약 메리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녀의 딸 베스를 찾아갈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2016년 설명승의 2차 가석방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2023년 73세가 된 설명승은 아직 수감 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메리와 베스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들은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메리 얼굴에 있는 상처도 다 나았습니다. 그녀의 딸 베스는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게 됐고 메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되돌아봅시다. 사실 설명승은 본인이 얘기한 단순한 성욕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악행을 재미삼아 저지르는 선천적 극단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승과 메리는 극과 극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지극한 선의와 지극한 악의. 아쉽게도 메리의 선의는 설명승을 제대로 된 길로 데려오지 못했죠. 악마 같은 설명승은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기형적인 심리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악의를 남김없이 표현하여 자기 행동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끝없이 사회에 대해 보복했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범죄를 저질러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죠. 감옥에서 평생 뉘우치는 것이 그가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설명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죄 커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920년 5월 6일 플로리다주 밀턴에서 태어난 마르타는 선천적으로 성질하는 아라, 어린 시절부터 과체중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발육이 아주 빨랐습니다. 10살 나이에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되어 다 큰 처녀로 자랐습니다. 비만 때문에 마르타의 어린 시절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마르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걸로 모자라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 내내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그런 생활에 어머니는 불행하다고 느껴 항상 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마르타가 13살 때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마르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마르타의 탓을 하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적인 성장 환경은 마르타를 극도로 열등하고 나약한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마르타는 지역 병원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해 상처만 안겨준 집으로부터 독립할 계획만 세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비만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마르타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번듯해 보이는 직장은 아니지만 이 일은 마르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의 오빠와 어머니는 그녀를 잘 살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고 배워 늘 마르타를 찾아와 돈을 뜯어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랬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듣기 싫은 말로 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1942년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와 오빠의 통제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로 도망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사병원에서 드디어 간호사 일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군사병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병사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마르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을 풀고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당시 그들은 단순한 마르타에게서 재미와
신선한 매력을 느껴 끊임없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남자들에게서 잘 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마르타는 점점 자유로운 연애 생활에 빠져들었고 동시에 몇몇 군인들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마르타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했고 어쩔 수 없이 마르타는 배가 부른 채 플로리다의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마르타는 어머니의 질문 공세와 이웃들의 관심에 대충 결혼했다고 둘러대며 남편은 사실 병사인데 해외 주둔군에 파견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에게 거짓 정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되어 불쌍한 과부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녀가 지어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속였고 그 결과로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마르타는 딸을 낳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 아이 아빠는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군인과 다르게 곧 마르타와 결혼했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마르타와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는 삶에 대한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을 도피하고 로맨스 소설가와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영화 속 여주인공이라는 환상을 갖고 진정한 사랑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잠에서 깰 때마다 울어대는 아기와 차가운 벽만 있을 뿐입니다. 마르타는 외로운 마음 클럽의 구원 칼럼을 즐겨 읽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외로운 마음 클럽이 매우 유행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개팅 어플 같은 역할을 했죠. 클럽은 매일 많은 구원 광고를 받아 지역 신문의 구원 칼럼에 게재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1947년 마르타도 자신의 구애 광고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먼드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라는 남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레이먼드는 1914년 12월 17일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레이먼드는 18살 때 혼자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삼촌이 스페인에서 술집을 차렸기 때문에 그는 먼저 삼촌네 술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레이먼드는 점차 스페인의 열정적인 라틴풍과 바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수탈하면서도 기품있게 변했고 그의 매혹적인 미소는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그는 연애의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무려 아이 넷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가 가족의 속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폭발했을 때 레이먼드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스페인 상선대 팀에 합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돈 벌 기회가 많아졌고 레이먼드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겨울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의 철근 하나가 그의 머리에 박혀서 두개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사고로 인해 전두엽이 손상되었습니다. 뇌 전두엽은 각종 인지행동, 개성표현, 감정조절, 논리적 판단 등의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어 성격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사고 전 낙관적이던 레이먼드는 사고 후 요양기간 때부터 말을 아끼고 심지어 걸핏하면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때리는 등 감정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그는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무독교와 흑마법을 접하게 되는데 흑마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조술이며 저주를 통해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는 무독교에 들어갔고 독실한 신봉자였는데 그는 여자들이 그에게 푹 빠지는 이유가 흑마법이 그에게 준 힘과 매력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 후 레이먼드는 출소했고 이때부터 그의 죄 많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출소 후 레이먼드는 돈이 없어 뉴욕 브루클린의 누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누나는 몇 년 동안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잘 나갔던 동생이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희귀코모리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먼드도 외로운 마음 클럽에 가입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클럽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광고를 낸 독신 여성에게 매일 필사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스페인에서 갈고 닦은 연애 기술 덕분에 많은 싱글 여성과 금방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제 시기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그는 어김없이 사기를 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곤 사라집니다. 이런 수법으로 레이먼드는 금세 많은 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누나의 집에서 나와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때 마르타의 친구 모집 광고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르타는 레이먼드에게 좋은 사기 대상이었습니다. 마르타는 광고에서 이미 몸무게가 90kg가 넘고 아이도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레이먼드는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편지를 받은 마리타는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레이먼드의 애정어린 말투와 자상한 편지 내용으로 마르타는 자신을 영화 속 여주인공으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타는 레이먼드를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했고 어쩐 일인지 레이먼드는 정말로 갔습니다. 마르타는 플로리다에 있고 레이먼드는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레이먼드가 마르타를 보러 가려면 미국 북부에서 최남부까지 횡단해야 합니다. 아마도 레이먼드의 성의가 마르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레이먼드는 그녀의 진정한 사랑임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르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레이먼드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마르타네 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레이먼드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뚱뚱한 여자에게 털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금방 마르타를 잊고 클럽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찾았습니다. 레이먼드가 떠난 후 마르타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서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레이먼드의 뉴욕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먼드에게 마르타는 당연히 골치 아픈 무거운 짐입니다. 마르타 같은 짐이 생겨 레이먼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르타는 레이먼드에게 애원을 하며 며칠만 묵게 해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이먼드는 그녀를 며칠 동안만 머물게 허락해줬습니다. 결국 레이먼드 집에서 묵게 된 마르타는 무엇이든 레이먼드를 따르고 어떤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레이먼드는 정복감을 찾았고 그 느낌에 점점 중독되어 갔습니다. 레이먼드는 마르타에게 오래 머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두 아이를 자선단체에 보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후 레이먼드는 마르타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알려주며 커플 사기단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마르타는 곧바로 승낙했습니다. 레이먼드의 계획은 그가 여전히 싱글 여성을 현혹하고 마르타는 그의 누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누나가 있다는 걸 보면 초대된 여성들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도 있고 통통한 마르타는 너무 착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기 행각은 레이먼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갔고 마르타 또한 그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또한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레이먼드와 마르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들 집에 가서 현금, 금품 등을 훔치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미국의 동부와 중서부를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타는 점점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레이먼드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곤 마르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타가 이 여자들을 해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레이먼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바로 승낙했습니다. 소개팅에 나온 많은 여성들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먼드는 그들을 숨지게 하면
쉽게 유언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의 집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죠. 이렇게 사기는 고의적인 상해로 변했습니다. 1949년에 두 사람은 3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66세의 한 여성이 레이먼드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마르타에게 들키자 화가 난 마르타는 그녀를 기절시켰고 곧이어 레이먼드는 그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사라진 뒤 가족들은 레이먼드를 의심했고 당황한 마르타와 레이먼드는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와이오밍의 한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부와 2살배기 딸을 만났습니다. 2월 28일 불면증을 앓던 과부에게 레이먼드는 수면제 몇 알을 건넸습니다. 과부가 잠에 들자 레이먼드와 마르타는 그녀의 집에서 돈이 되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과부의 2살배기 딸이 보게 되었고 이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웃의 의심을 살까봐 두려웠던 마르타는 이 어린 소녀를 다치게 하고 과부가 깨어나 딸을 보고 의심할까 걱정되었던 레이먼드는 과부를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어머니와 딸의 시체를 지하실에 묻은 뒤 며칠 더 과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요 며칠 과부 모녀가 외출하는 것을 못 본 이웃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1949년 3월 1일 마르타와 레이먼드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두 사람은 20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자백은 70쪽이 넘고 내용은 모두 번제 기록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감정 때문인지 물질적 요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타와 레이먼드의 사건이 공개되자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951년 3월 8일 마르타와 레이먼드는 정기의자에 앉아 생을 마감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레이먼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정기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나는 마르타를 사랑한다. 이 사회의 백치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타가 떠나기 전 언론에 보낸 한 구절은 "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사랑에 시달린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사랑에 대한 답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아름답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타와 레이먼드의 사랑은 사기, 상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르타는 레이먼드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자신의 원칙과 한계를 포기합니다. 마르타와 레이먼드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부터 이 사랑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편집 증정이 소유욕에 가깝고 단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 어둠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를레앙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교외 지역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오타와 시내에서 약 16km 떨어진 동쪽에 있습니다. 2009년 1월 오를레앙에 사는 로지 가족이 토론토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15세 딸이 자신의 옷을 정리하던 중 침실 서랍에 넣어둔 속옷과 팬티가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로지 부모가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오를레앙 커뮤니티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오를레앙에서 34건의 유사한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도둑은 여성의 속옷과 팬티만 훔쳤습니다. 오를레앙 경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를레앙의 남서쪽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트위드 마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세 메디슨은 독신으로
트위드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09년 메디슨의 생일날, 그녀는 집에 돌아와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의 집에 가서 축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 머리맡에 서랍이 열려 있고 서랍의 일부, 개인용품도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도둑맞은 물건이 너무 비밀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친구가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메디슨은 별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고, 집을 떠나기 전에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 있는지 문단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침실에 있는 팬티 서랍 2개가 열려 있었고 안에 있는 팬티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재에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판사님께 침대 옆 서랍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 중반의 크리스틴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 앞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검은 그림자가 거실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집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던 크리스틴은 침실에 들어서자 서랍 속 속옷과 팬티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여성의 속옷이 사라지는 사건이 잇따랐고 경찰도 계속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저녁 한 싱글맘과 그녀의 8주 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복면을 한 남자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를 관계를 맺곤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는 새벽 3시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공포스러운 건 다음날 밤 이 남자가 또 와서 전날 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뒤 혼자 사는 여성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복면을 쓴 남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묻자 남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알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매우 귀에 익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의 짓이고 이 사람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집마다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2달 후 트위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브라이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38세의 메리 프란체스코 공군하사는 온타리오주 브라이튼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인 런던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프란체스코는 싸늘하게 변한 상태로 집에서 발견되었고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범인은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2달 뒤 27세의 혼자 사는 여자 제시카 로제즈도 실종됐는데 제시카는 브라이튼에서 트위드로 가는 37번 도로변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저녁 제시카는 집에 돌아와 오후 10시 30분에 동생 앤디에게 굿나잇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제시카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화했습니다. 앤디는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제시카의 핸드폰, 지갑, 신분증도 모두 집에 있어서 밖에 나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시카를 찾는 포스터와 뉴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 공군기지에서도 헬기와 수색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 집의 뒷마당에서만 낯선 사람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3일 후 라일 파커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라일은 1월 28일 밤, 그러니까 제시카가 실종된 날 새벽 3시에 조카와 함께 트위드에서 브라이튼으로 볼일을 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37번 도로에서 차를 한 대 몰고 제시카의 집을 지나치려는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라일은 갑자기 길가의 들판에 SUV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제시카의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캐나다의 1월은 매우 춥고 또 새벽 3시에 이 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시 호기심이 생겼던 라일이지만
이내 별 생각 없이 계속 운전했습니다. 다음날 그와 조카가 브라이튼에서 돌아와 제시카의 숙소를 지날 때 주변이 온통 경찰차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SUV와 제시카가 실종됐다는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전날 밤에 본 일을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숙소 옆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땅이 촉촉해서 차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다행인 것은 땅이 추워서 얼었기 때문에 타이어 자국이 매우 온전하고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세우고 37번 도로를 오가는 모든 자동차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월 4일, 경찰은 흰색 SUV 한 대를 가로막고 바퀴를 점검한 뒤 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사흘 뒤, 온타리오주 경찰은 SUV 소유주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런던 공군기지의 지휘관인 러셀 윌리엄스 대령이었습니다. 러셀 윌리엄스는 1963년 3월 7일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조클리버로 이사했습니다. 러셀이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기숙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 부모님은 한 번도 그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러셀의 대학 룸메이트의 말에 따르면 러셀의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침실에는 6명이 있었는데 러셀은 그들에게 일을 분배시켜줬다고 합니다. 설거지 담당, 청소 담당, 구매 담당 등을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러셀은 또 못된 장난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침실에 자주 침입하여 몇 시간 동안 옷장에 숨어 있다가 침실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러셀은 대학 시절 때 여자친구도 사귀었지만 얼마 못 가서 헤어졌습니다. 이 연애는 러셀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4년간 공부한 경제학을 포기하고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1987년 공군에 입대했고 1991년 1월 캐나다 왕립 공군 폭격기 중대의 기장으로 진급됐습니다. 1994년 1월 고위 공무원 및 외국 기빈을 포함하여 VIP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오타와 왕립 공군 수송 중대로 배치되었습니다. 1999년 그는 공군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2004년 6월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437 공군 수송 중대에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2005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2009년 러셀은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7월 15일에는 트런던 공군기지의 지휘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상급자의 눈에는 그는 능력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침착하고 냉정해서 돌발 상황에 닥쳐도 매우 이성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이를 조리 있게 처리하여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지휘관의 적임자입니다. 러셀의 가정생활 또한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1991년 6월 러셀은 메리 해리먼과 결혼했습니다. 메리는 캐나다 심장병과 뇌졸중 재단의 공동 회장입니다. 2006년 7월 부부는 오타와 외곽 올리언스로 이사했습니다. 러셀은 공군기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기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트위드에도 집을 하나 샀습니다. 메리는 오타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오를레앙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러셀은 기지에서 더 가까운 트위드의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 모두 일이 바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적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러셀은 취미생활도 많았습니다. 사진 촬영, 낚시, 달리기, 골프도 좋아합니다. 기지 지휘관이 된 후 러셀은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일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의 말투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 러셀이 사는 트위드타운에서 10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2건의 여성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러셀의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제시카의 집 옆에 있는 타이어 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령이 뜻밖에도 범죄자라는 것이. 그들이 러셀을 찾아와 물었을 때 러셀의 대답은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신문은 9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러셀은 지문 액체 샘플과 당시 신은 신발을 제공했습니다. 이 신발은 제시카 뒷마당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테스트되었으며 결국 러셀은 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러셀은 1월 28일 밤 제시카의 집에 도착해 강요한 뒤 트위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24시간 동안 러셀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 반항했고 러셀은 손전등으로 그녀를 때렸고 생각지 못한 것은 제시카가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밧줄로 제시카를 죽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러셀은 제시카의 차가운 몸을 집에 두고 올리언스로 가서 아내와 주말을 보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트위드 집으로 돌아와 제시카를 트위드의 한 길가에 묻었습니다. 또한 그는 트위드에서 2건의 여성 사건과 프란체스코의 상해 사건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러셀은 82건의 도난 사건을 저질렀고 수천 벌의 여성 속옷과 팬티를 훔쳤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오를레앙에서 발생했고 일부는 트위드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그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에게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줬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강요한 여자들의 사진과 비디오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왜 이런 걸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아내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42세의 러셀은 여성 속옷과 팬티에 특별한 취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옷과 팬티를 사서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후 이웃집에 가서 속옷을 훔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러셀은 2개의 종신형, 4개의 10년형, 82개의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형벌은 즉시 집행되며 25년 이내에 석방될 수 없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러셀은 공식적으로 계급과 국가에서 수여한 모든 영예를 박탈당했습니다. 범죄자로서 러셀과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가 통제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러셀이 거의 50세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여성의 속옷과 팬티를 즐겨 입는 것도 특이하다고 말합니다. 러셀은 신문 중에 아내에 대한 관심과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판사에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내 가족과 내 친구 그리고 캐나다 군대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이 그를 막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실제로 내려졌을 때 러셀의 표정은 죄책감과 후회도 살짝 보였지만 느긋함과 태연함, 어쩌면 경찰의 개입으로 통제 불능의 행동을 종식시킬 수 있었고 결국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보였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는 여성 속옷에 대한 남다른 취향을 주체하지 못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러셀은 감옥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을 배신했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받은 그 여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해치는 일을 하다니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2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거나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